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탈북어민이 북송되기 직전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있었던 회의에서 이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 관련, 북한과 연루된 사건이 하도 많아 놓으니까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하나 있고 서해에서 일어난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으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사건이에요. 11월 달에 11월 2일 날 16명을 죽었다고 알려진, 동료선을 살해했다고 알려진 어민 2명이 탈북을 한다고 왔는데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11월 2일 날 왔는데 11월 7일인가 돌려보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오랫동안 합동신문을 하는데 합동신문도 하루 정도 하고 끝냈다. 네. 또 하나는 11월 4일 날 청와대에서 대책이 열렸다. 이틀 만에 대책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미 북송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냐. 왜? 그 다음 날이 11월 5일 날 우리가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요. 2명을 돌려보내고 싶다. 그 다음 날 11월 6일 날 북한에서 2명을 접수하겠다 넘어와요. 그래서 11월 7일 날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사진 나온 발부동침에서 끌려가는. 따라서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송 결정을 내려졌는지 당시 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 회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겠다. 뭐 이러죠. 네.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윗선 수사를 향해서 계속 검찰 수사가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간다면 이제 최종 윗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된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으로 전 정권 때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수사가 두 개 축이 결국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북송 어민 사건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김웅희 해경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다음 수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혐의가 똑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청와대 주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북송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혐의 내용을 보니까 당시 이제 국정원의 지휘부는 기순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는 이제 결론 내렸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강제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인지 이게 죄가 되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 합동 참모들이 이제 교사 결과를 보면은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월선자 자료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죄가 되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줄지 아니면 기각을 해줄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어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웅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발언들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습니다.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현직에 있지도 않은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도주를 하겠습니까? 분명하지 않는 의혹만 제기하고 고위 인사를 구속해서 망신을 주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현직에 있지도 않는 전 장관들과 관련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무리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는 뭐 법원에서 판단할 테니까 그거는 중요한 대목이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이제 탈북 어민 사건 2019년 거와 2020년 1년 뒤에 서해어민 사건을 볼 때 앞에 거만 한 번 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대목이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는 말이죠. 그해 11월 달에 12일 날 일이 벌어졌는데 11월 26일 날 부산에서 한국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11월 5일 날 우리가 탈북 어민을 보내겠다고 전통문을 보낸 그날 2시간 후에 친서를 보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다고. 네.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꼭 와달라. 이걸 중요한 대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실도 나중에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느냐? 닷새 전에 11월 21일 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위원장을 정말 강력하게 초청하는 아주 좋은 친서를 보냈는데 내가 못 간다는 답변을 해온다고요. 그 내용을 보면 꼭 와달라고 했다. 위원장이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두려고 간청을 하더라. 심지어는 이런 대목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표현이 솥불 위에 달걀을 쌓는 국리를 한다는 대목이에요. 어린 아이들이라면 이런 국리를 하는데 남한을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리의 그림 그릴 생각 하느냐는 대목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성의를 다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는데 김정은 위원 답변이 그렇게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연결되느냐. 일부에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11월 7일 날 올려보낸 건 5일 날 북한에 통지를 보내서 자, 2명 보내겠다 오케이 하고 보내는 이 대목이 결국은 이 한 아시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한 성의 표시 아니겠느냐. 이까지 진척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된다. 저는 뭐 정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북한에서 우리가 좀 잘 풀어보자는 거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당사자 장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게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당일날 다음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장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 들어가서 퇴근한 실무자를 불러서 정보통신망에서 몇 건을 채우도록 왜 지시했는지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또 사실관계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일단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로 북송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또는 이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드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굉장히 화해 협력을 향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강제 북송된 2명의 북한 어민 같은 경우는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납포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망 다녀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군이 강제로 납포한 그런 상황. 따라서 귀순의 어떤 자필 신청서를 썼지만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고 이런 이제 두 사람이 남한에 잔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이제 남한 국민들의 안전이 해칠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강제로 북송했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뭐 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과연 무리한 영장 청구인가 아닌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저는 무리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은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신병을 확보해야 되니까 영장 청구를 하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증거인멸 그리고 또 하나는 도주 우려거든요. 근데 서욱천 국방부 장관이든지 또는 뭐 해경청장 같은 경우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이제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증거인멸과 같은 경우는 이미 합동 조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 증거를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검찰이 대통령을 기록물에 대해서도 2달 넘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다 확보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 내부의 정보망에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 결국은 어떤 이제 망신주기 내지는 뭐 이슈 만들기 그런 차원의 수사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망신주기 차원의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해서 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들을 이 겨냥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배 교수님께서는 이번 수사의 종점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글쎄요, 계십니까? 뭐 검찰이 뭐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첫째는 뭐 보고를 받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노영민 비실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나중에 보고만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서해안 피격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안 깨웠다 그랬잖아요. 주무시는데 안 깨우고 새벽에 자기들끼리 회의했다고 나왔으니까 가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야당에서 저렇게 너무 방어하는 것은 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오히려 꼭 빠지지 않는 이름이 3명 나오잖아요. 자, 서훈, 정의용, 박지원 이 두 사건 모두 다 포지션은 좀 달라요. 하지만 한 사람은 안보실장, 한 사람은 국정원장, 한 사람은 무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대목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의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해 보면 어차피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목말라서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그런 것은 정부 정책 기조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던 대목이라. 따라서 이 두 사건 다 그런 것은 투영되어 있는 거죠. 정부의 분위기가. 네. 그건 분명한 건데 이제 하나하나 사건마다 과연 결정적인 지점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무엇을 근거로 내렸는가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든 검찰의 수사든 기록으로 남아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검찰이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또 검찰이 민주당사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속보도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 김용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직 시절에 이제 위례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 부원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겨냥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무슨 뭐 돈과 관련된 그런 증거가 나온 것은 없어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기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발언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뭐 명쾌한 증거는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남 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 공여죄를 했는데 이것도 뭐 본인이라든지 측근이 직접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부인할 수 없는 측근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입힐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정진상 실장과 같이 2명의 측근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위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뭐 사업자들로부터 뭐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정적인 물증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해진 바로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유동규 본부장을 회유를 해가지고 이런 진술을 지금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건 철저하게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 나는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건 뭐 철저하게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그러니까 검찰을 데리고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검찰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역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한다면은 검찰이 상당한 수사에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가 그러니까
이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좀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사실상 민주연구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 안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당사 내부까지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봐도 철저한 망신 주기 또 낙인 찍기 그런 차원의 수사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권 가운데 핵심으로는 이제 압수수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동규 또는 뭐 남욱 그리고 또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혐의를 입증할 그런 증거들이 과연 민주연구원에 있겠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연구원을 이렇게 강제로 압수수색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을 오히려 연출함에 있어서 이재명 뭐 방탄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매우 좋지 않은 검찰의 수사 방식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는 김용 씨를 체포한 것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것일 테고 22세기에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이 있는 당사 그러니까 당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의 컴퓨터를 들어보고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네. 그거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자들이 대치한다. 그래서 많이 본 대목이잖아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면 야당 당자들이 맡고 있습니다라는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 대목이 2020년에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우습다. 다만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수사상 필요하겠나라고 발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 김용 씨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유동규, 김문기가 후보님 아니 지사님 측근 아닙니까? 아니죠. 김용 정상 정도 돼야 제 측근이라 할 수 있죠. 그 김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그러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예요, 언제. 시점. 돈을 받은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받았다는 거예요. 작년이면은 지난해면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이에요. 이 지점이 이러면 어디까지 붙느냐?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야. 첫 건이 김용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에 유입된 일부 경로 아니겠냐라고 의심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누군가 여러 연결고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입을 연 거예요. 자백을 한 거예요. 물론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목을 두고 검찰이 압박을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검찰과 협상 끝에 딜을 해서 이른바 플리바게닝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특별수사는 대부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당신 아는 대로 이야기해라. 형량은 낮춰줄게. 이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백을 이끌어나가는 위한 수사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플리바게닝이라 한다. 형량 조정. 이런 대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 유동규 씨가 됐건 가운데 있는 누가 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적어도 검찰이 왜 김용을 예상되는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뭘 들고 있는가? 이 대목을 언론에서도 좀 잘 취재를 해야 돼요. 예, 결국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논란이 됐던 양곡관리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양곡관리법을 단독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현장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내놓은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입니다. 공산화법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왜 자꾸 뭘 하면 그 빨간색을 갖다 우리한테 들이붓는지.
그 날치기는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삼선개헌 할 때 그 도둑질하듯이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건 우리가 몇 번 한 건 단독 처리입니다. 단독. 예,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신 것처럼 이재명 방탄법이다, 포퓰리즘 양곡 공산화법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뭐 끝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방향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민생정당.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양국관리법을 개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쌀값이 굉장히 출렁이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좀 국가가 정부가 상당히 좀 책임지고 돌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량 주권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은 개정안이 이제 쌀이 초과 생산량이 3%가 넘을 경우에 그리고 또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좀 여야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법을 향해서 뭐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지나친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서 그리고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핵심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거든요. 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결사저지하니까 또 법사위의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 또 민주당 상당한 충돌과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저 현역 시절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있었는데 이 대목이 참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쌀값이라도 보장해줘야 농촌이 농민이 먹고 사는 건 아니겠냐는 강한 불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오히려 그 경제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렇게 보장해주면 어차피 그 노령화된 농촌에서 쌀을 더 계속 많이 생산하게 될 거고 해마다 계속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해주면 농업이나 농업 경쟁력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장기적 시각이 또 있는 대목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보십시오.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제가 이렇게 쌀이 80kg 한 가마에 한 15만 원, 13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사실 인위적으로 좀 올려줬어. 왜? 가격을 좀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의 정책이 강화되는 바람. 어디까지 오냐? 80kg 한 22만 원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실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의 많이 오르면 올수록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떤 소비자한테도 부담이 되고 일반 국민들한테 또 하나는 더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생산량가 늘어나서 압박 요인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면 80kg 하면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되면 그나마 농민도 괜찮고 쌀 소비자도 괜찮다는 게 중론처럼 돼 있어요. 동의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쌀 생산이 많으면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매입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20만 톤 이상씩 나오면 초과 생산되면 1조 원 이상이 이제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농민들 한 240만 명 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1조 원 정도 왜 이렇게 뭐 그냥 뿌려주지라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안 된다. 차라리 딴 데로 돌리는 게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어디로 돌리냐? 대체 작물, 콩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자든지 이런 논쟁 지점은 생긴다. 이거 좀 합리적 판단이고. 근데 이미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순간 정치화된 문제,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 농민이 많은 지역, 삼남 지방, 호남, 경남, 충남 이런 데서는 지역구 의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농해수위원회에 있는 지금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은 이거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부 방침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데 농식식품부도 앞으로
이 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런데도 쌀 생산 면적은 늘어나야 되는. 왜? 가장 농사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데 뭐 그게 대체 작물이라든지 소비 패턴에 맞는 뭘로 구조조정 해주는 데서 장기적 정책을 내놓는 게 저는 급선무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